책잡담 2부 돌아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떠한 책을 소개해 주실 건지 두근두근 심쿵. 진짜 심쿵하나? 아니요. 예,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 마음이 심쿵하네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협상의 10계명. 예, 책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쵸? 보통 삶은 크고 작은 협상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협상에 놓일 때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책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예, 상당히 좀 오래된 책인데도 아직도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라서 오늘 들고 나왔고요. 책의 부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 설득.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협상력을 키우고 싶어 하지만, 네. 한국인의 협상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최저 아닐까요? 네, 이 PD가 얘기한 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래요. 아, 진짜요? 근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협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기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또 보통 협상하면 다들 그거부터 떠올리잖아요. 지연, 학연. 가가지고 아이 좀 해줘. 뭐 하나 딱 찌르면서 아이 너랑 나 사이에 이것도 안 해줘? 이런 거가 협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루어지지가 않죠. 네? 보통 로비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협상하면 로비를 떠올리니까 우리나라의 협상력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책에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를 떠나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10가지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제가 가장 이제 눈길을 끈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이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공은 남이 시켜주는 것이라는 뜻이다. 내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남이 사주는 것이다. 내가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임원으로 승진시켜주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상 자체가 현재대로 해서는 협상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을 어떻게 설득시켜주는가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거고, 나만 잘하면 되지, 이래서는 협상에 나가서 판판이 깨지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상대방이 욕구가 아닌 상대방이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요구는 겉으로 드러나서 나 저거 필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필요한 거를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마음속에 놔두고. 네. 근데 협상을 제대로 하려면 겉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을, 그 사람의 욕구를 읽어야지 협상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들었던 사례가 이겁니다. 돌아가신 이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네. 이분이 제가 쓴 책의 제목과 같은 얘기를 많이 하셨죠? 해봤어? 정 명예회장이 1971년 9월 영국 런던에 갔는데, 네. 거기에서 찰스 롬바톰이라는 AMP 애플도어 엔지니어링 회장을 만났어요. 그 이유는 울산에 조선소를 짓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
롬바톰 회장한테 이제 돈을 빌리러 간 거죠. 근데 이 롬바톰 회장은 그 한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와서 조선소? 조선소는 진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그냥 대충 만들어서 뚝딱뚝딱 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배들은 진짜 거의 빌딩만한 크기인데 네, 그렇죠. 그런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니네가 무슨 기술력이 있어서 무슨 배를 만들겠느냐? 또 니네가 너네한테 돈 빌려주면 다 떼어먹기가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일반 사람들 같으면 가가지고 우리가 조선소를 지으면 수익률 몇 퍼센트 내주고 롬바도 회장한테 한국 불러와서 이런 데도 구경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로비를 했겠지. 근데 정주영 명예회장은 아까 방금 전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욕구에 집중한 거예요. 진짜 한국이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 명예회장은 우리나라 500원짜리 예전엔 지폐였죠. 지폐를 꺼냈어요. 그 지폐에는 지금은 없잖아요. 500원짜리 지폐가. 근데 예전 70년대 우리나라 500원짜리 화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명회 회장이 이 롬바톰 회장한테 이것이 우리나라 조상들이 500년 전에 만들었던 철갑선입니다. 롬바톰 회장이 놀란 거야. 진짜 사실이냐. 근데 철갑선은 20세기 세계 1차 대전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500년 전이면 그것보다도 벌써 한 400년 전 얘긴데 조선이라는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느냐? 사실이다. 역사책을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거야. 이 롬바톰 회장이 완전히 반한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이제 조선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뭘 부탁을 하거나 얘기하셨을 때 단순히 그 사람이 나 이렇게 안 해주고 그거 못 해주겠어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에이 형님 우리 사이에 이런 식으로 지연이나 인맥 같은 로비 관행을 이용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 정명회 회장처럼 상대방이 진짜 뭐가 궁금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캐치를 해서 얘기를 하셔야 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라 많은 분들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해봤어? 불후의 명저 해봤어. 예, 저자 이웅영 부장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또 디스를 하시네. 또 이분의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내용도 이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우산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산을 아직 비가 오지 않으니까 우산을 팔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산 하나 준비하시죠. 그러면 사람들 그냥 가버리죠. 비 아직 오지도 않는데. 네? 당연히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장마비 때문에 짜증나시죠? 이러면 그 사람이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비 아직 안 오긴 하는데 또 언제 내릴지 모르고 아무튼 짜증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비를 맞아서 축축하게 젖은 옷으로 돌아다니시려면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비를 사죠. 우산을 사건 우비를 사건 뭘 사게 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무조건 뭘 하시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상대방이 가장 필요해하는 거를 가장 원하는 포인트를 찾아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메시지를 구성하면 협상에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또 여기에서 특이한 용어가 또 하나 나와요. 베트나. 베트나라는 거는 협상이 결렬됐을 때 대신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 플랜 B네요. 그렇죠. 플랜 B를 항상 가지고 협상에 이용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이 책에 또 주목할 만한 대목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하는 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일단 no라고 대답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외에도 이 책에는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창조적 대안을 개발하라. 상대의 숨겨진 욕구를 자극하라. 윈윈 협상을 만들도록 노력하라. 숫자를 논하기 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라. 합리적 논거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라. 끊임없이 질문하라. 뭐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또다시 사업을 시작하실 이 PD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설명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들고 나온 용어는요. 그 요즘 자원 외교 관련돼 가지고 갑자기 부상한 용어가 있어요. 성공 불융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도대체 뭔가? 일단 뭐 신문 기사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 자원 외교 감사 착수. 성공 불융자 제도 집중 감사. 눈먼 돈 성공 불융자 지원 실태는. 자원 탐사는 확률 게임, 성공불융자, 십시일반 개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성공불융자 뭔지 알겠어요? 아, 저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봐요. 쉽게 설명하자면, 성공불융자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신약 개발, 기술 개발, 영화 제작,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해외 자원 개발 등 이런 산업들이 보통 보면 위험도가 높은 산업에 포함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래요. 그러니까 1984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위험도가 높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사업이니까 네. 정부 예산에서 떼내서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고 사업에 실패하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사업을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해봐라. 음. 응?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해도 뭐 돈을 다시 돌려달라거나 뭐 100% 돌려달라거나 이러진 않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일단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뭐 주택 전세 대금보단 싸겠죠? 그렇죠. 근데 싸도 너무 싸. 네? 0.75. 원금이네, 원금 그냥. 그렇지. 요즘 물가가 아무리 낮아도 1%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이거는 뭐 거의 빌리면 가지고만 있어도 돈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싸게 빌려주고 실패했을 때는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고 네. 성공했을 때는 원리금 이외에 특별부담금 명목으로 순수익금의 20%를 추가로 회수한대요. 근데 이래도 남는 장사지. 따져봐요. 그렇죠. 순수익금의 20%만 회수하는 거니까 80%는 어차피 투자했던 회사가 가지고 가는 거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은 너무나 싸고 실패해도 별로 부담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 거죠. 뭐 정부에서는 기업과 리스크를 나눠가지고 기업의 투자 이욕을 고취시키겠다 했는데 이런 모럴 해저드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특히 자원 외교 관련돼 가지고는 일부 기업들이 이 성공불 융자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하고 있어서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어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뭐 경남 기업, 이게 건설업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네. 이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한 10년이 좀 넘죠. 아무튼 8개 해외 자원 탐사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성공불 융자로 330억 원 가까이를 지원받았대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330억 원을 이 8개 해외 자원 탐사에 제대로 사용했으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100억 정도를 다른 데 썼다는 얘기인 거죠. 역시. 네? 그리고 이 경남 기업뿐만 아니라 또 요즘 검찰 수사로 시끄러운 포스코도 네. 135억 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석유공사. 여기는 뭐 공사라 그런지 규모가 달라. 1조 2천억 원을 지원받았대. 네. 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 그 중에 우리 좀만 도와주지 말이야. 그쵸? 우리도 리스크 큰 사업인데. 아무튼, 요즘 이 성공불 융자가 이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비리들이 드러나니 전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이런 성공불 융자를 받았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공불 융자 제도를 활용한 사업은 벌써 모두 169개나 된대. 어마어마하네. 근데 문제는 아까 리스크가 크다고 했는데 진짜 큰가? 수익을 창출한 사업은 19개밖에 안 돼요. 19개나 돼요? 야, 노력했네. 19개 많은 거예요. 항상 나보다 이상하게 생각을 해. 19개씩이나 돼요? 아무튼 거의 몇 개예요? 150개 가까이가 불투명한데 문제는 벌써 92개는 아예 실패했어요. 아예 한 푼도 못 건지는 거야. 92개밖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적네. 네, 그렇죠. 네. 생각보다 아무튼 적네. 네. 리스크가 크다고 했는데 뭐 수익 창출률이 10%도 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불 융자로 나간 돈이, 지출된 돈이, 그러니까 우리 피와 땀에서 나간 혈세가 2조 3천억 원이나 되는데 회수된 돈이 1조 5천억 원. 그러면 얼마가 이게 회수가 안 돼요? 8천억 원이 이게 하늘로 붕 뜬 거지.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으로 많이 떼가는 거야, 이놈들이. 응?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응? 아니, 투표를 잘 하세요. 어쩔 난 수 없잖아. 잘했어요. 아무튼, 또 요 성공불 융자가 바로 전 정권, MBC랑도 좀, MBC 하니까 MBC네. 아무튼 그쪽이랑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성공불 융자 제도가 도입된 거는 1984년 상당히 오래됐는데 1조 이상 지출된 게 바로 전 정권 5년 동안. 네. 역시 통이 커. 남자네. 그치. 건설업을 하셨던 대통령이라 그런지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이때 성공불 융자에 대한 심사를 해외 자원개발협회라는 데서 맡았대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협회 회장이 아까 한 업체가 1조 2천억 원 지원받았댔잖아요? 네. 응. 석유공사 사장이 이 협회 회장을 네. 맡아서 이 심사를 또 한 거야. 네. 지가 돈 빌려가면서 지가 심사를 한 거지. 괜찮네. 역시 역시 다 해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제 검찰만 안 되니까 네. 감사원도 한국광물자원공사, 또 문제가 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네. 이런 데에 대한 이제 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 19일까지 감사 인력 무려 34명이나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34명 가서 뭐 할까요? 이것도 예, 국비 쓰고 이것도 오겠죠, 뭐. 이것도 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믿지 말고 진짜 실상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성공불융자에 대해서 이게 문제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거에 대한 우려도 제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해외 자원 탐사.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석유도 안 나고, 가스도 안 가스는 조금 나오긴 하는데 거의 이제 우리나라 사용량의 뭐 몇 퍼센트도 안 되고, 아무튼 다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래서 매번 뭐 중동에 뭐 전쟁 위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석유값 오르면 우리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 탐사는 필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해외 자원 탐사는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확률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기술력도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교수님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외 자원 탐사의 성공 확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성공 확률 10에서 20%라고 하는데 기업에서 돈을 대서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공불융자 같은 십시일반, 그러니까 10개 숟가락을 떼내서 밥 하나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이런 해외 자원 탐사도 계속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제도가 이번 이 비리 때문에 없어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있다. 사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 일단 환부만 도려내자.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죠. 이거 자기 돈으로 이거 투자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딱 국민의 혈세고 너의 돈이니까 지 돈 아니니까 는 거지. 근데 분명히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잘못된 투자라고 좀 봐요. 네. 그래서 진짜 해외 자원 탐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반인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뉴스, 스포츠 이쪽 뉴스만 열심히 보시고, 오늘 저기 뭐 AOA가 뭐 했대, 이런 거 김태희가 무슨 옷 입고 나왔대, 이런 것만 관심 갖지 마시고, 자, 우리가 피와 땀이 섞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이 연말정산 말도 안 되는 이 다들 토해내는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뭐 금주의 시사용어 시간은 정말 씁쓸하군요. 그래서 뭐 저는 생각을 해보면 취업도 요즘 확률이 10에서 20%잖아. 응? 성공불 융자 말고 성공불 취업? 이런 거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렇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네, 국회로 나가시죠.
네, 이제 어느덧 저희 취중잡담 28회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부장님, 아쉬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인터넷을 이렇게 서칭을 하다 보니,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렇게 앉아있을 건가요?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제목이 이게 확 눈길을 끌더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봤더니만, 레이싱 더 플래넷 이란 데가 있대요. 여기 대표인데 여자분이세요. 메리 다감스. 이분의 인터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읽어봤더니 이분이 특이한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외국분이신데 우리나라에 머무르면서 삼성그룹 거기서 일하셨대. 삼성그룹에서도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셨대. 연봉이 엄청났겠지. 응? 네네. 근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지금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세상의 아름다운 곳들을 결코 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레이싱 더 플래넷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레이싱 더 플래넷을 좀 설명드리자면 오지 마라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라톤 코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 뭐 이런 데서 뛰는 거야. 이정표도 없는 데에서 그냥 뛰는 거야.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막은 이정표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인생과 닮은 듯하다. 응? 그 막막함에 잠을 청할 수 없는 밤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삶이라는 허허벌판에서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넣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오지 마라톤을 만든 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이분은 아까 제목대로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라. 이런 조언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 취업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스펙 쌓고 아까 얘기했던 대외활동 이런 데만 매몰되시지 마시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서 그 삶 속으로 한번 뛰어드는 용기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삶 속에 뛰어들어라. 세상은 아름답대요. 네. 저희 취중잡담 28회도 아름답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